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소라는 것은 미확정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가 되겠죠. 예외적인 경우로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약적 상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든지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항소심의 구조에는 원심 판결이 없던 것처럼 생각하고 처음부터 새로 재판하는 복심 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원심에 나타난 자료만을 토대로 해서 원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심 판결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사후심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1심 법원의 소송 자료를 이어받아서 마치 변론이 제기된 것처럼 항소심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추가해서 판단을 행하는 속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을 두고서는 속심과 사후심적 구조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한가에 따라서 사후심설과 속심설의 견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괄호 3번에 있는 것처럼 사후심적 요소와 속심적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라든지 대법원 판례 입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속심 구조를 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2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원칙적 속심 절차로 형성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속심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자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항소 이유라고 하는데, 361조의 3 제1항에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소자 특례가 준용이 되고 있죠. 만약에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이제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가 있었던 때에는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 2002모 265호 결정에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항소 이유서가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과연 항소 기각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에 원심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항소심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2의 뒷부분을 보시면 적법한 항소 이유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원심에서는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견해와 달리 앞서 판례에서 소개한 그런 정도의 기재를 가지고도 항소 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봐야 된다, 적법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망 뒷부분을 보시면요, 항소 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 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시사항 4에서 보시면요, 상고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상고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서 항소 이유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인데 반하여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례에서 소개한 정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좋게 선회를 해서 항소이유에 대해서 심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죠. 360 양과로 4번의 설명을 보시면요. 항소법원은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직권 심판 사항에 대해서 기재했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765도 437 판결의 내용이 되겠죠. 판시사항의 2.1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 부분을 보면 직권조사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 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의 제출 여부를 같이 가릴 필요 없이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은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2.3에서 보는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는 것은 널리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직권조사 사유를 제외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항소 이유는 361조의 5에서 1호부터 15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호에 보시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14호에 보시면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항소이유가 되는 것을 상대적 항소이유라고 하고 그 밖의 경우 이러한 사유만 있으면 바로 항소이유가 되는 것을 절대적 항소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해서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도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래에 나오는 2014도 17252호 전원합의 재판결은요. 판례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역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같은 법 23조의 2 제1항을 유추 적용해서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요.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해서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서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판시한 사안인데요. 다수 의견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규책 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해서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형사소송법 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 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361조 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하는 겁니다.
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어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본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 의견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판례는 2015도 8243호 판결인데요. 판례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본 판례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이 되었고요.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역시 앞에서 본 형사소송법 361조의 5제 13호에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봐서 새로 소송 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과로 이번에 보시면 항소 이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서 항소 이유가 되는 상대적 항소 이유 361조의 5, 1호와 14호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관계없이 항소 이유로 되는 절대적 항소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2002도 5748호 판결은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 판결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로 판단을 하고 일주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죄가 유죄가 되었어야 하는데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이 무죄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다만 상소심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이 되고 유죄 부분만이 상소가 돼서 범죄 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심이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부수적으로 판단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07도 7835호 판결은요. 자백 보강 법칙을 위반해서 판사항 이해해 보시죠.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한 사안이죠.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과 그렇지 않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바로 항소이유가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항소이유를 크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한편 단순한 소송법적 사실이나 양형에 관한 사실은 항소 이유로서의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나오는 2000도 3483호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시 원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했었는데 다시 상고하면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주장을 따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살펴보고 항소심의 절차와 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항소의 제기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게 되겠죠. 이처럼 제1심 사물 관할에 따라서 항소심의 관할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이고요. 항소를 하면은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내는 게 아니고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인 것이 명백해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이 그와 같이 원심법원으로부터 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고 부르고 이 날로부터 언제요? 20일 내에 항소의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한편 재소자 피고인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주는 거죠. 이것이 재소자 특칙이라는 것이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항소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이미 항소장에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었던 때에는 그와 같은 항소 기각 결정을 받지 않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아래 판결에서는 2007도 8117호 판결인데요. 항소의 범위라는 안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고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판결의 양형상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361조의 4.1항 단서의 직권조사 사유나 같은 법 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삼은 것이 피고인에게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죄질 불량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는 양형부당 주장만 하였은 것을 전제로 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이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를 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는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사안이죠. 이런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형사소송법 361조의 5, 15호가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155조가 항소 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 이유 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사 원심 판단과 같이 제1심의 양형에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361조의 4.1항 단서의 직권조사 사유나 같은 법 364조 상의 제2항의 직권심판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양형부당이란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에 해당한다고 오인해서 형사소송법 361조 4 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 사유 또는 364조 2항 소정의 직권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유를 이유로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서 잘못이다 라는 판시가 되겠습니다. 아래 2013도 4114호 판결에서는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고 그렇다고 33조 3항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유서 제출 기산일이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인지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인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판시상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유서의 제출 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 선임됐다 그래서 그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한다거나 그때부터 변호인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항소유서가 제출이 된다는 거예요. 항소유서 제출 기간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국선 변호인은 어떨까요? 국선 변호인을 공부하시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33조 1항에 따라서 필요적 국선이 있고요. 한편 33조 3항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에 반해서 33조 2항에서는 이른바 청구국선이라고 해서 33조 1항과 33조 3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청구국선의 경우를 두고 있죠. 그래서 33조 2항은 보통 청구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조 1항과 3항의 경우에는 국선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33조 2항과 같은 청구국선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다시요. 33조 2항에서는 33조 1항이나 3항의 경우와 달리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라는 문구를 두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청구국선에 대해서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판시상 5.1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적 변호사건도 아니고 33조 3항의 재량국선에 관한 사건도 아니고 33조 2항의 청구국선에 따른 경우에 항소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선정 청구를 하고 법원이 선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항소유서 제출기간은 당초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항소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후에
33조 2항에 의한 청구 국선의 경우에는 따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도 없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피고인에게 통지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이 항소유서 제출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을 판단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오는 2014도 4496호 판결은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33조 3항에 의하여, 즉 재량국선이죠,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형사소송법 333조 3항에 의해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3조 3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요. 항소유서 제출기간에 관해서는 판시상 1.3에 보시면 그 판단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20일이겠죠.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한편 또한 361조의 3, 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고, 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 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마찬가지로 보호된다고 해서 앞서 본 것처럼 33조 2항에 의한 청구국선의 경우 피고인의 항소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국선이 이루어진 경우와 구별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2009모 10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은요, 판례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 피고인의 규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판시사항 2.1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버린다면 앞서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2.3에 있죠.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규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으로서는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상의 20일이라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피고인을 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내용이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적법한 소정 기간 내에 그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규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때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2019도 4221호 판결은요,
금방 위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법정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국선 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피고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새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하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때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법리가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하려고 하는 중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회를 주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네, 판시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 강의에서는 결론 부분만 살펴보면요, 판시사항 4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런 내용처럼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서 사선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즉, 같은 법리가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하려고 하는 사이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회를 줘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법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판례, 실무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들은 바로 항소유서 제출 기간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없거나 또 항소장에 이미 미리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항소기각 결정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편 아래 2011도 7106호 판결은요, 국민 참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그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아닌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가 위법하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와 같이 배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국민 참여 재판 대상 사건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를 운영한 것은 위법하고요.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전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시사항 4의 뒷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면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때 해당해서 파기를 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1심의 소송 절차상의 하자, 위에서 봤던 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없이 한 이런 하자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살펴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항소유서 제출 기간과 그 실무에서 벌어지는 국선 변호인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양과로 7번에서는요, 항소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항소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소유서 부본을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항소심이 진행되면 적법한 지가 문제된 것이 2001도 5810호 판결이죠. 그래서 판결 요지 부분에서 부분을 보시면요, 상대방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항소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인이 항소유서를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항소심 공판 절차의 진행에 협조했다면 항소인이 항소유서 부분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자, 항소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항소심의 심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의 심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에 관한 규정이 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이 항소 심판에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에서는 2019도 5426호 판결에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가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바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 그러면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래 2008도 1092호 판결에서는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 판결에서 선고했는데 검사가 너무 가볍다라고 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검사만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해서 그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부분이 판시상 3이 되겠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17도 3373호 판결은요.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그리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쟁점이 제기된 사안인데요. 판시사항 1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례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등장을 시킨 판례였고요. 소개한 판례였고요. 항소심이 심리를 거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항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래에 나오는 2019도 17995 판결에서는요.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했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가 없지만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시상 1에서 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굳이 그 상소를 기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수업 시간에 판결 주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는데 항소법원에서 다시 하는 판단을 파기해서 스스로 판단한다고 해서 파기 자판이라고 하고요.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심 법원에 환송을 해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이를 파기 환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기해서 자판할 것인지 파기해서 환송할 것인지는 원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나오는 2008도 2621호 판결은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경우 판시사항 1.1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으로서는 다른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진술,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의해서 다시 판결하면 되지, 이것을 또 굳이 1심 판결로 환송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판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또 한번 보시면요, 양괄호 4번에 보시면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파기 이송이라고 합니다. 파기 자판, 파기 환송, 파기 이송,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2018도 14,303호 판결을 보시면, 전화합의체 판결을 보시면 판결 요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판결 요지 2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공동 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심의된 경우에만 그와 같은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공통되는 범죄 사실이 병합심리가 되었어야 그와 같은 파기가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002도 6834호 판결에서는요, 불명확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는 것이 효력이 있느냐, 배임 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 발생 근거, 또 공통파기의 취지를 간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판시사항 2에 대해서는 형법 강론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판시사항 1의 뒷부분을 보면요, 항소 이유를 철회하게 되면 이를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 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판시사항 2를 보시면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내세웠는데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였음은 분명하지만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는지가 법리오해 철회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 이유를 철회하게 되면 다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하의 판시사항은 원심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판시사항 6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원심 공동 피고인, 판시사항 6의 뒷부분이죠. 원심 공동 피고인 1과의 공모 아래 공동 피고인 1을 통하여 범행한 것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이를 유죄로 인정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364조의 2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동 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같은 이유로 공동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데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 앞서 본 2018도 14,303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그런 제한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09도 14,065호 판결은요, 범인 도피죄의 성립 요건과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판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서 그대로 채택된 경우에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범인 도피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시사항 1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형법 강론을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보려고 하는 판시사항은 판시 내용은 판시사항 2.1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에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2.21에서 판시사항 2.21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심원이 증인 신문 등 사실 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판결이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을 해서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2.32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판결 결과를 냈고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등의 진술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재물강취의 고의나 불법용대의 의사로 금목걸이를 강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도상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음 피해자에 대해서만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에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앞서 봤던 그런 법리에 비춰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심을 점점 더 중요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과 부합하는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항소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강의에서 상고 그리고 항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